안녕하세요.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삼국의 항쟁 1편, 4세기에서 5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전성기에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에 의해서 수도인 한성, 서울을 뺏기고 6세기, 다시 한번 백제를 일으키게 되는 백제 중흥시대와 신라의 발전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백제 중흥,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이고요. 사압이 지금의 부여 지역입니다. 다 충청남도 지역에 있어요.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한성시대의 백제 몰락은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한강 이북, 지금의 일산 지역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 서울이 함락되면서 한강유역을 상실해서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발전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왕이 바로 누구냐? 동성왕이에요. 자, 이 동성왕은 바로 나제 동맹을 강화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신라와 고구려가 고구려의 남진에 맞서 맺은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는 동맹이 바로 나제 동맹인데, 동성왕 시대에는 신라의 왕족과 동성왕이 직접 결혼을 하면서 나제 동맹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부족, 씨족이 사씨, 국씨, 연씨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왜 새롭게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냐? 계로왕이 고구려왕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뭐 별로 갖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왕도 개털, 신하들도 개털, 그나마 왕보다는 귀족들이 조금 더 가진 걸 지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성왕은 새로운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왕권 강화를 했고, 외부적으로는 남진 정책을 강화했어요. 왜? 자, 지도에 봅시다. 자, 여기 지도 나와 있죠. 한성을 이미 고구려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이 웅진 지역에 있는데, 자, 고구려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가거나 북쪽으로 가는 건 힘들겠죠. 그래서 남쪽, 그리고 저 멀리 제주도까지 공격하면서 남진 정책, 고구려만 남진 정책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제 역시도 남쪽 지역, 즉 옛날 마한과 가야 지역으로 점차 내려가면서 북쪽에서 뺏겼던 것을 그나마 만회하려고 남쪽으로 영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당연히 고구려를 쳐들어온 고구려를 격파해서 웅진의 북쪽 지역을 방어해야 되겠죠. 실제 이 웅진 지역이 굉장히 방어의 도시였어요. 방어적 도시. 왜 그러냐면, 자, 선생님이 실제 PPT라면은 이제 사진을 다 띄워서 보지만 여기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 이 웅진을 막아주는 산맥과 강이 있다 보니까 고구려가 쉽게 내려오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어용 도시로 일부러 웅진 지역으로 내려온 거다. 자, 근데 웅진이라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문명할 때 배웠듯이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발달한다 그랬죠. 이 웅진 지역도 금강이라는 충청도에 흐르는 강을 타고 저 멀리 황해를 건너서 중국의 남제와 교류를 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가야 지역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백제, 가야, 신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다 고구려를 막는 데 방어를 하거나, 또한 백제 역시 신라랑 동맹을 맺었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가야를 완충 지역으로 끼고 신라를 혹시나 견제할 목적으로도 가야와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노력을 했던 게 동성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왕은 바로 누구냐? 백제를 최고 전성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들어 놨던 바로 25대 무령왕인데요. 이 무령왕도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되는 왕입니다. 4대 시험, 한국사 내신, 한능검, 수능, 그리고 기타 등등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자, 동성왕이 안타깝게도 열심히 백제 중흥을 일으켰지만 백제 귀족 백가라는 귀족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40살 때 암살을 당해서 죽자마자 즉위하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동성왕의 이복 동생이었던 무령왕은 원래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냥 사마왕이라는 별칭으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복 형인 동성왕이 죽자 빨리 일본에서 귀국을 해서 귀족들의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거는 역시 우리 혈족, 일족밖에 없겠죠. 그나마 나를 척결하는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배제한다면, 그래서 뭘 실시하느냐? 22담로라는 걸 설치해요. 이게 뭐냐면,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설명할 때도 설명을 해줬는데, 이 무령왕은 각 지역에 담로라는 걸 파견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중앙 집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22개인 지역에 담로라는 사람을 파견하는데, 누구를 파견하느냐? 그냥 일반 귀족들, 신하들이 아니라 왕족들, 믿을 수 있는 왕족들을 파견해서 이른바 간접 통치를 실시했다라는 얘기예요. 간접 통치를 하면서 각 지역에 왕의 명령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게 최고지만 옛날에는 농업밖에 없죠. 그래서 농업 생산의 기반을 확대하면서 제방, 즉 수리시설, 저수지, 댐 같은 거를 만들면서 농업 생산력을 높였다. 이게 대내적인 무령왕의 업적이었다면, 대외적으로는 역시나 이복형이었던 동서왕과 똑같이 고구려의 침략을 계속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북쪽 국경을 안정시키고요. 역시나 남쪽으로 계속 진출하면서 남방 경영을 강화하는데, 서쪽에는 금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남쪽에는 바로 영산강이라는 강을 가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영산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가야 세력을 압박을 했고요. 역시나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야 되겠죠. 동성왕 때는 남제였다면 이제는 남조의 양나라라는 나라였어요. 물론 이때 동성왕 때도 남제라기보다는 제나라가 맞겠죠. 자, 제나라라고 쓸게요, 그냥. 근데 양나라와 관계 강하면서 선진문물을 받았고, 또한 이 당시 우리나라 이제 문화 파탈 때 하겠지만, 우리는 돌무지 무덤이거나 아니면 적성총 요런 무덤, 돌을 층층이 쌓아서 만든 무덤이었다면, 이제 중국의 무덤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식 무덤인 바로 무령왕릉, 선생님이 직접 지난 겨울에 무령왕릉도 가봤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든 벽돌 무덤이에요. 이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백제는 다른 타국의 신라나 가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왜 일본의 유교 경전과 불교 경전을 전달하면서 역량을, 즉 문화 하웨이, 문화의 모든 고속도로를 백제를 통해서 통제를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령왕은 백제 기틀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기틀을 발전시킨 왕이 있는데요. 그 기틀을 발전시킨 왕이 바로 누구냐면, 무령왕의 한 둘째나 셋째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성왕이에요. 이 성왕도 계속해서 말하듯이 우리 한국사 3대 시험, 내신, 수능, 능력검정 시험에 필수로 나오는 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왕의 대내적인 업적은 무엇이냐? 바로 사비로 천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비. 지금보다, 지금에 있었던 웅진보다 더 개방적인 곳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웅진은 방어용 도시라 그랬죠. 산 속에 둘러싸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외부로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더 나가기 쉬운 웅진보다는 개방형 도시에서 금강을 통해서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바로 사비로 천도를 했고요. 우리가 부여할 때 배웠었죠. 우리는 백제 왕들은 부여라는 성씨를 쓰면서 부여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국호를 일시적으로 잠깐이나마 남부여라고 바꾸게 됩니다. 남부여란 뜻이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저번에도 말했듯이 고구려도 부여에서 파생됐다 그랬는데, 백제 사람들은 너네 고구려보다 우리가 더 찐이야, 너네는 짭이고 우리가 찐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 이름 자체도 남부여라고 하고, 백제 왕들의 성씨도 부여씨를 썼어요. 그래서 무령왕은 부여사마였고요. 성왕의 이름은 부여명농이었어요. 부여명농. 이것처럼 부여의 정통성을 제대로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성왕시대의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과 지방의 관제를 개편했는데, 아버지 때는 22담로제라 그랬죠. 여기 위에 보면. 근데 이 성왕은 22부사제, 즉 22개의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앙이 22개의 부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지방은 오부오방제였어요. 오부오방제. 자, 22부사제라는 건 뭐냐? 자,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22 부사제와 5부 5방제가 있는데, 자, 22 부사제는 뭐냐? 관청 업무를 세분화시킨 거예요. 세분화. 그래서 12개와 10개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12개는 왕실의 업무예요. 즉 왕과 관련된 왕실 업무를 할 수 있고, 10개는 그냥 국가 업무, 국가 행정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눈 거를 22 부사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5부 5방제는 무엇이냐? 바로 22 담로제의 개편이에요. 22 담로제를 개편해서 만든 것으로서 지방 행정이에요. 지방 행정인데 우리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서울시, 양천구, 대구시, 수성구, 달서구, 남구 뭐 이렇게 구를 잇는 것처럼 이 5개의 지역과 5개의 구역으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또 같이 할게요. 자, 사비로 옮겼는데 이 백마강, 금강을 통해서 중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선생님이 실제 이번 겨울에 무령왕릉과 부여의 관북리 유적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가 관북리 유적인데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는 뻘밭이었는데 성황이 당시의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서 물을 다 빼고 여기를 옥토,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산성, 항상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2개의 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 전체가 사비성이에요. 사비성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평지성과 산성의 개념으로 부소산성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여기 보이죠? 부여 왕궁터 광북리. 요 일대가 바로 관청 업무를 볼 수 있게 해놓은. 그리고 사비 지역을 벗어나서도 오부 오방제를 했고 이 사비 지역에서도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지역을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의 행정구역처럼. 자, 하부, 그리고 후부, 뒤에, 그리고 중부, 그리고 앞에, 전부, 그리고 위라고 해서 상부. 이런 식으로 오부 오방제라고 해서 백제는 중앙은 22 부사제, 지방은 오부 오방제로 구역을 나눴다. 이게 항상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둬야 되고, 아까 아버지 때 22 담로제는 간접 통치였죠. 바로 22 부사제와 오부 오방제를 하면서 직접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대외적으로도 아버지 때와 똑같이 양나라의 관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선진 문물을 받았고 아버지 때와 똑같이 더 파워가 있는, 그나마 더 명예직이지만 파워가 있는 것으로 관직도 받고요. 그리고 역시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면서 굉장히 일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의 꿈은 뭐라 그러죠? 맞아요. 뭐 저기 통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당시 백제의 꿈은 뭐였냐? 소원은 뭐였냐? 우리들의 옛날 수도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강 하류에 즉 6개 군 지역을 백제가 나눠 먹기로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백제 혼자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죠, 고구려를. 그래서 나제 동맹을 맺어서 당시에 신라 진흥왕과 같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배웠던 것처럼 고구려는 그 당시에 돌궐의 침입과 왕위 계승 혼란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 틈을 타고 났던 백제와 신라가 한강 지역을 결국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속담에도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죠. 백제가 신라를 너무나도 믿은 거예요. 너무나도 믿고 신라 역시 한강을 차지해서 보니 한강을 어차피 차지할 거면 내가 다 차지한 게 맞지? 왜 백제와 나눠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흥왕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유역을 백제 입장에선 가졌다가 뺏기게 되자 아주 열이 제대로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백제에서는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라고 하면서 성왕의 금지 오겹 딸, 막내딸을 진흥왕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진흥왕도 진짜 백제 입장에서 나쁜 사람인 게 나쁜 놈이지. 왜? 결혼을 했으면은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냥 거의 독수공방 홀로 냅두는 거예요. 이 백제에서 결혼을 했으면 이제 와이프잖아. 그럼 와이프랑 뭐 좋은 시간도 보내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면 되는데 그냥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래요.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자
딸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편지를 썼겠죠. "아빠, 나 진흥왕 얘랑 결혼했는데 얘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나 어쩌면 좋아." 이러면서 엄청나게 속상해하자 진흥왕한테 딸까지 주면서 다시 한번 이 나제 동맹을 유지하려고 했던 백제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왕의 아들이었던 27대 왕이었던 위덕왕, 이른바 이름이 부여창인데, 이 위덕왕이 이 당시에 27살이었는데 관상성 전투를 하면서 신라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관상성 전투를 할 때가 7월이었는데, 여러분 7월 되면 어때요? 비가 많이 오고 막 태풍 오고 이렇죠. 적진에서 홀로 힘쓰고 있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성왕이 병사도 없이 그냥 호위병 50명과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이런 신하들 10명, 총 61명, 본인까지 포함해서 61명을 데리고 아들을 응원하러 갔는데, 이 움직임을 진흥왕이 알게 돼 버려요. 당시 뭐 첩자나 스파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알게 돼서 관산성으로 가는 도중에 성왕이 잡히게 되면서, 성왕이 그것도 신라의 노예 장수 출신의 장수인 도도라는 애한테 목이 베입니다. 근데 신라도 얼마나 좀 양아치스러웠냐면, 왕의 목을 그냥 죽였으면 그냥 시신을 다 주면 되잖아. 우리 고구려의 고국 원왕처럼, 아니면 뭐 백제의 계로왕처럼. 그런데 신라는 목은 자신들 신라로 가져오고 몸뚱아리만 백제에 줍니다. 그리고 그 목은 어떻게 하느냐, 신라 경주에 관청에 계단이 이렇게 있죠. 계단에 목을 이렇게 묻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왕을 밟으라고. 굉장히 치욕적이죠. 이 사실로 인해서 성왕이 결국 포로가 되었고 전사하면서 백제는 한번 일어설까 했는데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요 관산성 전투 때문에. 그러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구려가 남진 정책으로 한성을 함락하면서 백제가 웅진성으로 내려왔고, 백제가 다시 사비성으로 내려오면서 나제 동맹을 맺으면서 다시 한성 지역을 공격했는데, 한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 선생님 여기 지도를 그냥 좀 지울게요.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강의 하류 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백제가, 상류 지역은 신라가 먹기로 했는데, 신라 진흥왕이 나눠 먹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내가 나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백제를 통수를 치고 고구려한테도 밀약을 맺습니다. 야, 나 고구려 너희 더 이상 안 칠게. 대신 내가 백제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를 뒤에서 치지만 말아줘 라고 하면서 고구려와 밀약을 맺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백제는 관상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번 발전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고꾸라지게 되면서 백제는 힘든 시기를 갖게 되고, 나중에 의자왕이 왔을 때, 의자왕과 의자왕의 아버지 30대 무왕 때 왔을 때 세력이 조금 회복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6세기 백제의 중흥이었다면, 이제 신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신라도 제목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신라, 주변에서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원래 신라는 쩌리였는데 쩌리에서 이제 센터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구석에 있었다고 그랬죠, 신라가. 그래서 신라는 구석에 있었다가 결국에 이제 백제를 치면서 다시 중앙으로 오게 되었는데, 자, 그 전의 상황을 먼저 보면은 파사에서 유래 이사금, 딱 왕호, 거차 이마왕 세 번째 단계죠. 이때 진안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일대 대구 근처에 있는 소도시들을 다 점령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뇌물 이사금 때 이제 세력을 확보했고, 고구려와 교류를 시작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전진의 사신을 파견했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번에 말했죠. 왜 일본이 수도인 금성을 포위해서 급박스러운 상황이 되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요청을 했고, 군사적 요청을 해서 부탁을 했고, 그래서 결국 광개토 대왕이 원군을 보내줘서 격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고구려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에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간섭도 많이 하고 압박을 주자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나제 동맹 계속 말했죠. 433년에 결성하게 되었다. 자, 이 나제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술형 문제로도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되는데, 나제 동맹이 뭐냐? 자, 선생님 여기 한번 써보면, 고구려의 남진에 맞서, 남쪽 정책에 맞서 백제와 백제와 신라가 맺은 신라가
아이고, 다시 한번 쓸게요. 신라가 맺은 공수, 공격과 방어 동맹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차례를 맺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눌지왕과 비유왕, 소지왕과 동성왕, 그리고 진흥왕과 성왕인데, 단계별로 말하면 처음에는 친해지자라고 하면서 선물만 보내면서 친해졌어요. 두 번째는 이제 선물 보냈으니까 결혼을 하면서 친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황 때 아까 말했죠. 친해지면서 다시 선물도 줬고 그리고 또 결혼까지 하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개무시하면서 결국엔 이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 신라 초기의 영역 확장 과정을 보면 4세기 때 진안을 통합하게 됩니다. 진안 통합 완료예요. 이미 4세기 때 신라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가까운 곳들을 다 점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발전시키면서 진안의 맹주, 우리 마한의 맹주가 백제였다면 진안의 맹주는 신라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나제 동맹을 맺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제 동맹을 체결했고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한성이 함락됐고 그로 인해서 나제 동맹을 맺게 되었다. 요 일련의 단계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세기 전반의 신라를 보면 비약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비약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구냐? 지징왕이에요. 지징왕. 이 지징왕 22대 국왕인데, 아까 선생님 말했죠. 저번 시간에도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리깐 왕,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이제 국왕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국호도 신라라고 확정을 했고요. 왕호도 국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야할 때도 그렇고 고조선할 때도 그렇고 뭐 순장 부여할 때도 말했는데, 순장을 폐지했어요. 왜? 순장이란 말은 말 그대로 노동력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일시켜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너는 왕의 신하였으니 죽어서도 왕을 모셔라 라고 하면서 왕의 무덤에 묻어버리니까 일할 사람이 없겠죠.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을 폐지하고 대신에 뭘 넣느냐, 토우라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형 아니면 뭐 동물의 사체 이런 걸 넣어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경, 사람이 직접 노가다 뛰면 힘들잖아. 근데 소나 말 같은 동물로 통해서 하면 농업의 발달을 이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체제를 또 한번 말하면 시, 구, 군, 동, 면, 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시 신라도 지방제도를 정비하는데 주군제에 통해서 주군, 지금의 시, 군, 뭐 시, 도, 구, 군, 면, 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중앙 집권화를 도모했습니다. 자, 이게 대내적이었다면 대외적으로는 바로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인 우상국, 엄블렐라 레이션, 우상국을 정벌하면서 그만큼 영토를 확장하게 만든 신라의 발전 토대를 만든 왕이 바로 요 지징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이어서 누구냐? 지징왕의 증손자뻘인 바로 신라의 25대 왕 버풍왕이에요. 이 버풍왕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체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백제나 고구려가 했던 것보다 한 두세 기 늦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율령을 반포했고요. 공복, 공무원 복장이라 그랬죠? 여러분 학교에 갈 때 교복 입는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불교를 공인합니다. 이 불교 공인에 관련되는 인물이 바로 요 이차돈이라는 사람인데, 이차돈의 희생으로 결국 불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이른바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또 왕권 강화를 하게 되는데 뭘 만드느냐? 상대등이라 그래서 이 상대등은 바로 지금의 국무총리급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학급에 회장과 부회장 있고 담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학급 회의할 때 담임 선생님이 계시지 않죠. 왜? 말 그대로 학급회의는 여러분의 이제 관련된인데 선생님이 뭔가 나서서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있으면은 귀족들이랑 같이 뭔가 회의를 하니까 이게 뭔가 좀 뽀대,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속된 말로 간지가 안 나잖아. 그래서 이제 왕은 빠지겠다. 너희 귀족들끼리 하는데 너네 귀족들끼리 다 똑같은 권한이라고 하면은 내가 짱할 거야 라면서 싸우니까 너네들 중에 대표를 상대등이라고 해라. 그래서 국무총리직을 주겠다. 그래서 국무총리 네가 회의를 주재하고 결과를 나한테 보고해라.
그럼 내가 결제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상대 등을 설치했고요. 또한 왕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국가원수를 보면 호위병, 이른바 경호원들이 따라붙죠. 그것처럼 직접적인 군사, 병력을 대동할 수 있는 지금의 국방부와 같은 병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병부를 설치하고 상대 등을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광개토대왕이 썼던 연호,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 뒤에 왕들 백제, 신라도 다 쓰게 되는데 처음으로 연호를 쓴 왕이 바로 신라에서는 버풍왕이었어요. 그래서 건원, 세울 건자, 원호 원자, 즉 내가 처음으로 원호를 쓴다, 연호를 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건원이라는 연호가 있으면 신라 버풍왕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력을 강하게 키웠다면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야할 때 배웠던 바로 금관가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해 지역을 결국 차지하게 되었고 금관군이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어요. 아까 여기 보였죠? 주군제, 요거와도 같은 금관군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신라가 가야를 차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고구려가 너무 막강했어요. 그래서 바닷길로 쭉 가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백제를 통해서 백제 금강 이 성을 통해서 중국으로 선진 문물을 받으러 가는데 여기에 백제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생님 판서를 간단히 하면 백제와 신라의 목적이 각각 달랐어요. 자, 신라 목적은 뭐냐면, 자, 우리 동상이몽이란 말 알죠? 신라 목적은 백제를 통해 중국과의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외교 관계 수립. 즉, 백제랑 일단 친해졌고, 백제는 중국 애들이랑 친하니까 백제를 디딤돌 삼아서 중국과 다이렉트로 친해지겠다라는 목적이었고요. 그럼 백제는 이걸 알면서도 왜 신라를 데리고 갔느냐? 자, 백제는 뭐냐면 신라를 백제의 부하국으로 소개했어요. 부하국으로 소개해 백제의 위상을 높일 목적이었어요. 즉, 내가 신라를 데리고 가서 내 따까리로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중국 얘들아, 얘 내가 데리고 있는 새로운 따까리인데 나 이만큼 좀 나 힘이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무시해서는 안 돼. 뭐 요런 식으로 백제의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신라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백제에서도 신라를 데리고 가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신라의 발전 토대를 만든 왕이 지증왕과 버풍왕이었다면,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제의 근초공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처럼 신라를 끌어올렸던 왕이 바로 누구냐? 이제 배울 진흥왕이에요. 자, 진흥왕인데 진흥왕 아주 겁나 매우 중요합니다. 진흥왕의 이름은 김삼맥종이에요. 7살에 왕이 되게 되는데, 자, 먼저 진흥왕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화랑도를 창설합니다. 이 화랑도가 뭐냐면 이른바 국가인재양성소인데 지금으로 치면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2014년인가 KBS의 화랑이란 드라마를 했었는데 뭐 박서준과 BTS의 B가 뭐 이제 화랑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박형식이라는 배우가 삼맥종 진흥왕 역할로 나와서 꽤 좀 잘생긴 우리 꽃보다 남자 같은 아주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신라 화랑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했는데 이 화랑도를 만들어서 신라의 최정의 엘리트로 육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버풍왕이 할아버지인데 버풍왕을 따라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버풍왕은 하나만 썼잖아요. 아까 말했던 세울 건자, 연호 원자라고 해서 처음에 내가 연호를 쓴다라는 건원. 그런데 진흥왕은 세 개나 써요. 개국, 내가 나라를 열었도다. 태창, 내가 나라를 크게 번창했도다. 클태 번창을 창. 그리고 홍제, 불굴홍 제국제, 내가 나라를 크게 제국으로 만들어 놓았도다. 이 말인즉슨 나라를 크게 번창시킨 것을 일종의 자랑하듯이 내가 그만큼 업적을 이뤄냈다라는 것을 과시할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고요. 불교 교단 할아버지였던 버풍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왕즉불 사상으로 왕권 강화에 확립을 하면서 황룡사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의 근초고왕처럼 역시 역사서, 국사, 나라, 국가, 역사, 사자,
국사라는 책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통치 질서의 정당화 및 왕권 강화에 활용을 했고, 할아버지 때 금관가야를 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의 가야금, 말 그대로 가야의 악기란 뜻이에요. 금관가야 출신이었던 우르의 가야금 연주와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음악, 문화 방면에도 지원을 했다.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무엇이냐? 나제 동맹으로 아까 우리 백제의 성왕과 같이 짝짝꿍해서 한강 차지를 했어요. 한강 상류를 차지했는데 바로 한강 유역을 다 먹기 위해서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지역이 뭐냐? 여기 지도에 보이죠? 당항성, 지금의 화성 지역인데 한강 일대를 다 차지하고 요 일대를 바로 신주, 새로운 주를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신주를 설치해서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합니다. 자, 이 신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단양, 신라 적성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충북 단양 지역인데 여기까지 진출해서 단양 신라 적성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신라 적성비란 내용은 뭐냐면은 좀 이따 한꺼번에 할 거지만 미리 말하면 여기 보이죠? 자, 여기가 뭐냐? 한강 유역 진출 과정에서 국가 정책, 국가를 위해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같이 써놓고 그 사람의 업적, 포상에 대한 기록을 적은 게 단양신라 적성비예요. 자, 그러면서 진흥왕은 할아버지 때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바로 남아있던 가야의 맹주국 대가야까지 복속을 하게 됩니다. 대가야까지 정복을 하고 여기 역시도 뭘 설치하냐? 대가야군을 설치해요. 즉 금관군, 금관가야 지역에다가 줄을 설치했다. 대가야군, 대가야 지역에 군을 설치했다. 라고 하면서 백제도 두드려 팼죠. 뚜까 팬 다음에 가야까지도 결국 신라가 다 먹었죠. 그러자 진흥왕의 어깨빵이 힘차게 들어가서 이 내가 확보한 지역을 한번 다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순수비라고 불려요. 순수, 왕이 직접 확보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면서 위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순수비는 네 개가 있는데 서울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황초령비, 마운령비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진흥왕이 세운 비석, 이것을 바로 순수비라고 한다고 그랬죠. 순수비라고 하는데 자, 이 두 번째 줄부터 밑줄을 다 쳐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 방금 말한 대로 왕이 직접 새로 편입된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백성들, 즉 원래 신라인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새롭게 신라인이 된 애들을 신라인으로 만들어주면서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자, 진흥왕이 세운 비석이 바로 요 순수비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판서를 해볼게요. 자, 목적이 있고 우리 역사는 항상 목적, 내용 요거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주로 서술형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자, 목적은 뭐냐면 진흥왕의 통치 이념을 전달할 목적이에요. 통치 이념 전달 목적이에요. 진흥왕의 통치 이념을 전달하는 목적인 것이고 내용은 뭐냐? 진흥왕이 지금 차지한 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좀 긴데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해 가야 전체를 장악했으며 가야 지역 전체를 장악했고 자, 고가 또 두 번 들어가긴 하는데 동해안을 따라 함흥평야 일대의 고구려 영역을 차지한 것. 이게 바로 순수비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해 가야 지역 전체를 장악했고 동해안을 따라 함흥평야 일대의 고구려 영역을 차지한 것이 순수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목적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순수비를 하나씩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한강 유역 진출 과정에서 국가에 지원한 사람에 대한
선생님이 판서 좀 힘드네요. 사람에 대한 포상 기록이에요. 즉 예를 들면 철수가 당시 신라 지역에 살고 있던 평민이었는데 한강 유역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줘서 훨씬 더 빨리 점령하게 됐다. 그럼 이거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철수의 이름이 적혔는데 야이차라는 사람이 실제 단양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에 대해서 속도를 감축시켰나 봐요. 그래서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한 포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 이 서울 북한 진흥왕 순수비는 한강 확보 기록이에요. 그냥 한강 확보 기록에 대한, 원래는 한강이 우리 게 아니었는데 백제랑 나제 동맹을 맺어서 같이 공격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대한 신라 진흥왕께서 백제를 물리치고 다 차지하셨다. 뭐 요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창녕 신라 진흥왕 첫 경비는 무엇이냐? 이른바 대가야 정벌의 군대 사열식이에요. 군대 사열식. 군대 사열식의 의미가 있고요. 그냥 왕이 직접 왔으니까 포스타나, 여러분도 나중에 군대 가면 알겠지만 포스타나 쓰리스타 뭐 장군이 온다, 국가 원수가 온다, 그럼 난리 납니다. 모든 군대 제대로 점검이 돼 있는지 군대 사기를 보기 위해서 온 거고. 자, 이 황초령비와 마운영비는 고구려 영역에 설치를 한 건데 내용이 뭐냐면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선정 내용, 착한 정치에 대한 칭송 기록이에요. 즉 진흥왕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서 고구려 지역까지 영토를 차지했다. 그리고 진흥왕이 여기에 살고 있는 고구려 백성들에 대해서 막대한 게 아니라 아주 따뜻하게 잘 챙겨줬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적힌 거고요. 이 황초령비와 마운영비를 통해서 6세기 신라의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총 말하면 4세기 때 백제 패권을 알 수 있었던 유물이 칠지도였고 5세기 때에는 호우총 그릇, 그리고 광개토 대항릉비, 중원, 충주 고구려비 이런 것들이었다면 6세기 신라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유물이 바로 요 순수비, 그것도 황초령비와 마운용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구려 영역 차지했으면 고구려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고구려도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을 했으니까 당했지만 이제 세력 정비를 하면서 신라한테 뺏긴 거 그대로 냅둘 수 없겠죠. 그래서 신라는 황초령비와 마운영비를 뺏기면서 결국에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한강유역까지만 신라가 차지하는 영토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흥왕 때 처음에는 이 고구려 영역까지 갔으나 고구려도 세력을 정비하고 체제를 정비하면서 신라에게 뺏겼던 영역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시간에 걸쳐 삼국의 정립과 항쟁에 대해서 알아봤고 4세기 백제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6세기 신라의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들도 많았지만 순수비를 통해서 진흥왕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발전했고 이제 통일 과정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 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수업 노트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신다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